오늘은 2026년 시험 대비 제1회 정보사회론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잘 안 보이면 있잖아요. 카페나 학원 게시판에서, 그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학원 게시판은 어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카페에는 어때요? 확실히 올라와 있으니까 카페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해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프라이버시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 노출을 통제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다. 그치? 프라이버시가 포괄적 권리인 거야. 그쵸? 개인정보 보호는 어때?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규범 체계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다시. 포괄적 권리는 프라이버시고, 지금 개인정보 보호는 어때? 법적, 기술적 규범 체계, 수단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프라이버시는 자, 개인정보 보호보다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다. 그치? 프라이버시가 어때? 개인정보 보호보다 포괄적 상위 개념이야. 그치?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 프라이버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쵸? 개인정보 보호는 법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포괄한다. 그치? 이게, 그치? 법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뭐야? 개인정보 보호야. 이는 프라이버시 권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기반, 수단이 된단 말이죠. 그쵸? 자, 개인정보 보호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는 규범. 여기까지 맞아. 그쵸? 프라이버시는 이런 보호 조치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아니, 뭐, 같이, 이게 뭐, 말이 이상하잖아. 그쵸? 지금, 제도를 통해 확립되는 규범인데, 그쵸? 우리가 어때? 적용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기술적, 관리적 결과물이다. 그치? 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그치? 과정에서 파생되는 기술적, 관리적 결과물이 이제 뭐야? 이게 개인정보 보호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틀렸단 말이죠. 자, 해설을 보면 이제 깔끔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 프라이버시는 개인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기본적 권리야. 그치? 권리.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는 이 프라이버시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수단이자 규범체계다라는 거지.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결과로 파생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치? 아니, 이게 아니잖아. 프라이버시가 파생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가 어때? 파생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정보 보호가 프라이버시라는 상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론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1번. 요것도 어때? 기출문제에 났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난 문제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 자, 이것도 뭐 시험에 났었죠. 마셜의 시민권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현대 시민권은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분석된다고 한 사람이 마셜인 거야. 그렇죠? 사회적 권리는 자, 경제적 복지와 안전을 포함하며 현대 복지국가의 정당화 근거로 작용한다. 그렇죠? 현대 복지국가의 정당화 근거는 사회적 권리. 사회적 권리는 자유주의적 입장에 반대하는 거 맞아. 그렇죠? 자, 국가 개입을 통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증대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시민적 권리는 법과 제도 차원에서 포섭과 배제의 문제와 연결되며 국민국가의 성원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포섭과 배제의 문제와 연결되며 국민국가의 성원권을 전제로 하는 건 사회적 권리인 거야. 이게 틀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기는 시민적 권리라는 건 뭐예요? 이게 자유와 평등, 특히 자유권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시민적 권리라는 건 어떤 인간이기만 하면, 그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치, 보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때? 자유권의 어때? 주체가 될 수 있고, 함부로 어때? 이 사람을, 그치, 구속하거나, 뭐 고문하거나, 감금하거나, 그쵸?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시민적 권리는 어때? 국민국가의 성원권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사회적 권리는 뭐야? 돈 줘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짐바브웨 사람이 어때요? 한국에 와서 그치, 한국은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니까 나도 인간이야. 돈 줘. 그러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야 이게 사회적 권리가 그쵸? 국민국가의 성원권이다. 그치? 국민국가 이제 국민일 때만 그치? 자,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어렵죠. 이것도 이런 문제는 어때요? 실제로 문제 났을 때 뭐 거의 맞힌 사람이 없을 거야. 그쵸? 요거 이제 알아둬요. 이 문제를 통해서 텍스트 마이닝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크롤링은 도시 하이퍼링크를 따라서 그쵸? 웹을 탐색하지만 웹페이지 수집이나 인덱싱은 수행하지 않고 특정 데이터 추출만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다.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뭐라고 한대? 스크래핑이라고 한대. 그래서 이건 해설부터 볼게요. 크롤링은 봇, 그치? 이게 로봇 같은 거잖아, 그치? 봇이 하이퍼링크를 따라 웹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며 페이지를 수집하고 인덱싱하는 기술이야. 이게 이해했죠? 웹페이지의 수집 없이 특정 데이터 추출만을 목표로 하는 기술은 스크래핑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 이거 이제 알아둬야 돼, 이거. 자, 올해 이제 처음 나온 말이에요. 자, 스크래핑은 특정 웹페이지의 HTML 구조를 분석해서, 그치? 자, 우리가 하이퍼텍스트, 그치? 우리가, 그쵸? 이게, 자, 지금 HTML의 구조를 분석해서 원하는 특정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거.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잘 읽어보면 어때요? 이게 추출이니까 요거를 어때요? 이거를 스크래핑을 변형해서 틀린 선지로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치? 이런 걸 찾기는 좀 어렵죠. 이거 맞는 거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오픈 API는 정해진 규약에 따라서, 그쵸? 프로그램이 특정 기능이나, 그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인터페이스. API라는 게 뭐라 그랬어? 이게 인터페이스인데, 인터페이스라는 건 어때? 기기와 인간, 그치? 휴먼 인터페이스는 기기와 인간의 상호작용이라면, 지금 API는 어때? 지금 API는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기기와 기기 사이에 어때요? 이게 상호작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해진 규약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특정 기능이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인터페이스. 이게 맞아. 그쵸? 자, 파싱이라는 것도 있어요. 크롤링, 스크래핑, 파싱. 수집된 데이터에서, 그쵸? 특정 문법이나 구조를 분석하여, 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대요? 얘를 파싱. 그러니까, 일단, 수집된 데이터에서 어때? 특정 문법이나 구조를 분석하는 거. 그쵸? 자, 스크래핑 한 다음에 뭐 파싱 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쵸?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쵸? 이게 특정, 파싱은 수집된 데이터에서 특정 문법이나 구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파싱이라고 한다. 요거는 어때요? 어려운 문제니까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제가 낸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기출문제. 올해 이제 시험에 났었던 문제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인공지능 관련의 어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적 과제도 어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계 지능을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그렇지? 튜링 테스트는 기계가 인간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적인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계의 지능을 판별하는 방식을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엑스퍼트 시스템은 기계가 인간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적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계의 지능을 판별하는 방식. 아니, 같은 거잖아, 이거는.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때? 튜링 테스트에 대한 설명이다. 자, 해설을 봐봐, 여러분. 기계가 인간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적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계의 지능을 판별하는 방식은 튜링 테스트. 자, 엑스퍼트 시스템은 어때요? 특정 전문 분야에서 엑스퍼트, 그 전문가라는 얘기잖아. 인간 전문가의 의사결정 능력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AI 시스템. 요거는 이제 알아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닛 테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유닛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별 구성 요소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방식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막 어려운 말이 계속 나올 때 여러분은 어때요? 문제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안 배운 건데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이게 만약에 국어의 비문학 문제로 나왔다고 하면 어때? 진짜 엄청나게 쉬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2번, 3번은 어때? 같은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고 있는데 튜링 테스트는 많이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엑스퍼트 시스템이 뭔지는 몰라도 이건 튜링 테스트에 대한 설명 아니야? 그래서 3번 같은 거 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때?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자,
유닛 테스트는 어때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별 구성 요소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방식이다. 이게 맞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이제, 그치. 올해 기출문제죠. OECD 인공지능 원칙의 핵심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자, AI 기술은 어때? 요거 이제 알아둬, 여러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이게 나오면 어때? 이게 OECD야. 사회적 웰빙 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자, AI 시스템은 고도의 신뢰성과 경고성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해서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자, 3번 AI 기술은 기계학습 및 알고리즘의 진화를 고려해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이제 기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야. 이해했어요? 물론 이게 인간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는 어때? 그치? 기술적 발전 방향과는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블랙박스 문제 같은 거 생기는데 어때? 그런 걸 해결해 보자는 게 어때? OECD의 인공지능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잘못됐는데 해설을 봐봐 여러분. OECD AI 원칙은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성 웰빙이고 인간 중심이잖아. 이가 가치 공정성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투명성, 설명 가능성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어때요? 이거는 그치 구현하기 되게 어렵다고 했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견고성, 보안성, 안전성 이거 있고, 그치? 책임성을 핵심 요소로 하는데 인간 개입의 최소화와 어때? 기술의 자율성 보장은 그쵸? 이게 자 기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는 거는 어때? 인간 중심 가치하고도 안 맞고, 그쵸? 자, 지금 AI 시스템의 결과에 대한 조직과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성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치? 블랙박스 문제 때문에, 그치?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뭐예요? OECD 인공지능의 원칙 중에 있다라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어때? 3번과도 어때요? 이것도 이제 뭐예요? 그치? 여기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어. 자, 3번 잘못됐다. AI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그 작동 결과에 대한 어떤 조직과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뭐 책임성에 관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OECD 인공지능 원칙 이것도 어때요? 이제 그치?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시험에 날 수 있다. 이제 계속 날 수 있어. 자,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때?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의 버금가고, 그쵸? 또는 어때? 인터넷 혁명이나 모바일 혁명보다 어때? 더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몇 문제를 냈는지도 몰라. 그렇지? 올해 문제에서 OECD 인공지능 원칙에 또 어때? 시험에 났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알아둬야 돼, 이거. 요거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플로리디가 제시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 그러니까 인공지능 문제가 몇 문제 난 거야, 이게. 그쵸? 플로리디가 제시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선행 원칙. 선행이라는 게 어때요? 이게 좋은 일 한다, 착한 일 한다는 거야. AI가 인류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쵸. 자, 이게, 그치. 불길하네. 자, 정의 원칙은 AI로 인한 이익과 부담이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한 거. 이걸 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원칙, 맞아. 자율성의 원칙은 AI가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치.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서 보면, 자, AI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야. 자율성이라고 하면. 그치. 여기는 자율성이란 말이 없지만, 여기서 보통, 자, 인공지능의 원칙 또는 어때? 인공지능의 윤리 원칙에서 자율성은 어때? 누구의 자율성이야? 인간의 자율성이에요.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자율성의 원칙은 AI가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지. 여러분 잘 봐. 포용성의 원칙이라는 건 어때? 어디에 나왔던 거야? 이거는 포용성의 원칙은 앞에 있는 OECD 인공지능 원칙이다. 그쵸? 자, OECD의 인공지능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성, 웰빙이었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요것도 어때? 실제 시험에서도 뭐 이렇게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용성의 원칙은
플로리디가 제시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그쵸? 자, 이거 틀렸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 한번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플로리디가 제시한 4대 핵심 인공지능 윤리 원칙은 선행 원칙, 악행 금지 원칙이다, 그치? 그러니까 선행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어때? 악행 금지는 소극적으로 어때? 나쁜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치? 여기서 자율성은 어때?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 기술의 자율성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자율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정의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선행 원칙, 악행 금지 원칙, 자율성 원칙, 정의의 원칙이다. 이거 알아둬야 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지. 올해 시험에 났었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특징 및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데이터의 무결성이다. 그치? 무결성. 정확하고 일관되며 어떤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 그치?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때? 무결성이라고 했죠. 데이터의 중복성. 이런 거 없어. 이해했죠. 중복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뭐야?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특징 및 원칙이에요.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곳에 의도적으로 복제하여 저장. 그럴듯한데 틀렸다라는 거겠죠. 자, 지금 해설을 봐봐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핵심 원칙은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거야. 그치? 무결성을 보장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어때요? 동시성 제어를 그쵸? 지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치? 그럼 데이터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동일한 데이터에 접근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성질을 데이터 동시성이라고 하고, 일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일관돼야 된다는 거잖아. 트랜잭션이라는 건 뭐야? 거래. 이런 걸 트랜잭션이라 그래.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일관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게 뭐 거래가 일어나서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든지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그게 어때요? 일관적으로 일관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데이터 일관성. 그래서 어때요?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데이터 일관성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기술 발전의 주요 경향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이제 올해 시험에 났었죠. 개방형 시스템인데 폐쇄적 체계에서 벗어나서 상호 운용성과 유연성, 표준화를 지향하는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들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개방형은 뭐예요? 폐쇄형의 반대니까. 이런 뭐 맞았다고 할 수 있잖아. 그쵸? 자, 기술 경로 의존성은 어때요? 초기 시장 선점이나 표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술은 항상 사용자의 논리와 필요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발전 경로가 결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기술 경로 의존성은 어때요? 지금 사용자의 논리와 필요에 상관없이 필요와 무관하게 기술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요거 이제 알아둬야 돼, 여러분. 컴퓨터 기술 발전은 폐쇄적 체계에서 개방형 시스템으로. 개방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터넷이 가장 대표적인 개방형 시스템이잖아. 그쵸?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해 왔는데 기술 경로 의존성 또는 어때? 기술 고착화는 특정 기술이 한번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쵸? 그것이 최적이 아니더라도, 그쵸? 최적이 아니더라도 이후의 기술 발전 경로가 기술에 의존하는 거야, 얘는. 그치? 사용자의 논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게 되어서 다른 대안으로의 전환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이해했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그치? 인공지능 사업을 하려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그치?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쿠다라는 거 알아야 돼. 쿠다 생태계에서는 그치, 기술이 정해진 거야. 이게 표준화가 이루어진 거야, 그게. 이해했죠? 그럼 제조업체에서 어때요? 이게 제조업이잖아. 물건 만들어 파는데 이익률이 뭐예요? 70%가 넘어. 이건 날강도잖아. 그래도 어때요? 사용은 누가 하는 거야?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건데 어때요? 사용자의 논리와 필요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기술 경로 의존성. 이게 기술이 결정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이번에 뭐예요? 구글에서, 그쵸? 구글에서, 자, TPU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제. GPU의 어때요? 기술 경로 의존성이 깨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가 주가가 하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제 알아둬야 돼, 이거. 시험에 날 수 있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중심.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심에서 어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간다고 했는데 컴퓨터 발전 초기에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어. 그치?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보다는 기계 자체의 물리적 성능과 규격을 기술 발전의 핵심으로 간주했던 경향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사실 지금의 인공지능도 뭐예요? 지금은 이제 뭐가 주도한다고 할 수 있어? 하드웨어가 주도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그렇게 비싼 게 팔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그죠? 이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 해요? 자. 옛날에 어때요, 지금. 그치? 골드러시 때, 그쵸? 실제로 금광을 개발해서 돈 번 사람보다 어때? 거기서 곡괭이하고 청바지 팔아서 만든 사람들이 어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금을 캘 수 있는 곡괭이라든지, 그치? 작업복, 청바지, 이런 것들이 뭐야? 하드웨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용자 중심, 기술 발전 경로가 전문가나 공급자의 논리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경험, 필요, 편의성 중심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사용자 중심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알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컴퓨터 기술 발전은 어때? 폐쇄적 체계에서 개방형으로, 그렇죠? 하드웨어 중심에서 어때?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해 왔다. 이거 이제 알아둬야 돼. 자, 기술 경로 의존성 또는 어때? 또는 기술 고착화. 얘는 사용자 중심하고는 어때요? 반대되는, 그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 그치? 특정 기술이 한번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이 최적이 아니더라도, 그쵸? 열나 비싸도 다 같이 쓰는 것 같아도 이후의 기술 발전 경로가 어때? 그 기술에 의존하게 되어서 다른 대안으로의 전환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기술 경로 의존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중요한 문제다, 이거는. 자. 시험에 났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고 원래 중요한 게 있는데 얘는 어때요? 원래 중요한 거다. 이런 문제는 어때요? 저도 뭐 내고 싶은 문제야. 이해했죠? 자, 이것도 이제 뭐예요? 우리가 페이지 랭크라는 게 정말 시험에 많이 났었는데, 자, 지금 어때요? 정말 전문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및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페이지 랭크는 특정 링크의 클릭률이나 사용자의 접속 빈도를 기록해서 독점률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서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사용자 행동 분석 알고리즘이다. 이게 틀려. 자, 여러분 잘 봐. 제가 이제 설명을 잘 안 했었는데, 자,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은 해설을 봐봐, 여러분. 웹페이지 간의 상호 링크 구조를 분석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다시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 간의 뭐예요? 지금 상호 링크 구조를 분석하는 게 페이지 랭크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사용자가 아니라 웹페이지 간의 상호 링크 구조를 분석해서 페이지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페이지 랭크야. 그쵸? 중요한 페이지로부터 링크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는 사용자 개개인의 클릭률이나 접속 빈도를 직접 측정하는 사용자 행동 분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치? 자, 이거 꼭 알아둬야 돼. 자. 그러니까 제가, 그치. 이걸 뭐 설명은 했었어. 근데 이제 뭐예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치. 뭐 링크 주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쵸? 자, 기본서에. 그런데, 교수님이니까 확실히, 그쵸? 자,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 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지금 페이지 랭크는 뭐다? 웹페이지 간의 상호 링크 구조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행동자 행동 분석과는 어때?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1번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백링크는 어때요? 다른 웹페이지에서 특정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로서 페이지 랭크에서 이를 투표로 간주해서 페이지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거 맞아, 그렇죠? 페이지 랭크는 중요한 페이지로부터 받는 링크를 덜 중요한 페이지로부터 받는 링크보다 더 많은 가치로 평가해서 점수를 선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2번, 3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어때요? 진짜 뛰어난, 그치? 비문학 실력이 있다고 하면, 야, 2번, 3번을 읽어봤더니 어때요? 얘는 사용자의 접속 빈도나 클릭률이 아니잖아. 이건 페이지 간의 상호 링크 구조잖아.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알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자, 애드센스는 어때?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통해서 검색 품질을 높인 구글이 콘텐츠 페이지에 관련성 높은 광고를 게재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광고 모델을 애드센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도 진짜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픈 액세스 문제 진짜 요즘 많이 나죠. 자, 오픈 액세스는 학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지?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려면 어때요? 사용자는 어때? 무료로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출판 방식도 및 관련 정책을 의미해. 자, 그린 오픈 액세스는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상업적 플랫폼에만 독점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렇죠? 게재료를 지불하는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지금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상업용 플랫폼에만, 틀렸잖아, 이거는. 그치? 상업용 플랫폼에만 독점적으로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때? 셀프 아카이빙이라고 해서, 그치? 셀프 아카이빙이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올리는 거야. 이해했죠? 상업용 플랫폼이 아니라 어때? 자기가 스스로 올리는 거, 게재료 지불하는 모델, 뭐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이거는. 그럼 오픈 액세스는 어때? 학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목표로 하는데, 그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골드 OA가 있고 그린 OA가 있다. OA는 어때? 오픈 액세스. 골드 오픈 액세스는 저자가 게재료를 지불하고 출판사가 논문을 즉시 무료로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그린 오픈 액세스는 저자가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을 일정 기간 후에 소속기관 리포지터리나 비상업적 공개 아카이브, 셀프 아카이빙이다. 그렇지? 셀프 아카이빙이 뭐가 되는 거야? 그린 오픈 액세스예요.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때? 이게 틀리는 거야. 그렇죠? 이게. 자. 그 골든 오픈 액세스는 논문이 출판사의 웹사이트에서 즉시 무료로 제공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얘기잖아. 가장 좋다는 얘기잖아요. 골든 오픈 액세스다. 그치? 자. 그래서 어때?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자가, 이해했죠? 게재료를 부담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누가? 이용자가, 그치? 이용료를 부담했는데, 이제, 자, 골든 오픈 액세스는 어때? 저자 또는 소속기관이, 그치? 게재료를 부담하는 모델. 자, 기관 리포지터리는 어때? 그린 오픈 액세스의 핵심 방식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구성원의 학술 성과물을 저장하고 공개하기 위해 운영하는 아카이브를 뭐라고 그래요? 얘를 기관 리포지터리라고 한다. 반드시 알아야 돼. 10번도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자, 11번 이것도 시험에 났었지. 어려웠어. 이것도 사실. 그쵸? 매스미디어의 메시지 중계 방식, 중계 및 효과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론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중계 및 효과 이론이다 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게이트키핑, 미디어가 정보의 흐름, 그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어때? 문을 막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어떤 내용을 보도할지를 선별해서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제한하는 과정을 게이트키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의제 설정, 미디어가 특정 사안을 지속적으로 강조 보도함으로써 수용자에게 무엇에 대해서 생각할지를 결정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한다. 자, 프레이밍은 미디어가 특정 사안을 어떤 관점과 관점과 맥락을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쵸? 맥락에서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수용자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프레이밍 이론이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 중계. 그러니까 메시지 중계는 어때? 이런 것들이 다 메시지 중계에 관한 이론이야. 그러면 미디어가 송신자와 수용자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선별, 왜곡, 허해석의 과정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 그치? 수동적 역할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얘가. 자, 그래서 매스미디어의 메시지 중계 기능은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능동적이고 우성적 과정이야. 이게, 자, 누가 능동적이라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 매스미디어, 대중매체 자체가 어때? 능동적으로 한다는 말이야. 즉, 중계는 미디어가 정보를 선택, 강조, 해석,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온톨로지 및 어때? 시멘틱 웹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얘도 어때? 시험에 그대로 났죠. 자, 온톨로지는 어때? 특정 영역. 이게 시험에 났었죠. 자, 특정 영역이라고 해야지 맞아. 자, 그래서 특정 영역의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개념들과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구조화한 지식 명세서를 온톨로지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건 어때? 특정 영역이 아니잖아.
그쵸.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어때요? 그거는 뭐가 아니야. 그쵸. 온톨로지가 아니다. 자, OW에, 자, 웹 온톨로지 랭귀지를 줄임말이 어때? WOL이 아니라 OWL이다.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냈었죠? 그러니까 2번 가지고도 한번 내고 어때? 1번 가지고도 한번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자,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온톨로지를 구축해서 어때요? 돈을 버는 회사가 뭐예요? 팔란티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온톨로지가 어때요? 또 시험에 날 수 있어. 여기에 다 관심을 갖고 있다. 교수님들은 인공지능, 특히 뭐 윤리 같은 거 이해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 온톨로지 이런 건 언제든지 또 날 수 있어. 자, 마크, 자, 이게 뭐예요? 얘는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잖아. 시멘틱 맵 환경에서 정보 자원의 의미 기반 검색과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 온톨로지 기술 언어에 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얘는 해설을 봐봐 여러분. 마크는 어때? 도서관의 서지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야. 도서관의 서지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로서 온톨로지가 아니야. 그치? 온톨로지 언어가 아니다. 자, 근데 여기 RDF가 이게 언어예요? 그치? 자, 지금 RDF는 언어가 아니잖아. 이게 프레임워크잖아. 이렇게 해서 RDF가 언어라고 한 것에 틀렸다고 한 사람들도 있는데, 기본서에 분명히 어때? RDF도 뭐라고 했어? 온톨로지 언어라고 나와. 이해했죠? 그런 거 주의해야 돼. 그래서 어때요? 뭐가 중요하다? 정보사회론도 회독수가 중요한 거야. 그쵸? 자, 시멘틱 외에 컴퓨터가 정보자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 RDF 등의 기반으로 의미 웹을 구축하려는 비전. 이게 뭐예요? 시멘틱 웹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웠어. 그치? 어려웠지만 어때요? 제가 진짜, 그치, 요즘에 정말 어때? 시험에 많이 나는 문제로만 구성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어때요? 그쵸? 진짜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13번 기록관리의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진본성이라는 게 기록이 생성된 이후에 변조되지 않았으면 어때? 생성 주체와 시점을, 그치? 생성 주체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을 어때? 진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변조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때? 무결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쵸?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자, 2번 보면, 그러니까 이거 무결성 아닌가? 그래서 어때? 틀렸다고 할 수도 있지, 이거. 자. 근데 무결성은 어때? 기록이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손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된 이후에 어때? 변조되지 않았으며, 특히 뭐야? 생성 주체나 시점 확인할 수 있는 건 진보성. 이게 진짜냐? 라는 말이잖아. 그쵸? 출처의 원칙, 기록 이관 시의 원본 기록물의 질서를 변경하지 않고 생산자가 정한 배열의 순서와 번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 다음에 나오는 어때?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다. 이 두 가지가, 그치? 레스펙, 대폼. 자, 이건 이제 뭐예요? 이게, 그치? 우리가 그거의 방식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맞힐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어때? 이거는 출처의 원칙이 아니라, 그치?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자, 그건 어때요?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어때? 기록이 생산 및 보관된 순서와 조직을 유지하며 업무 처리 과정의 논리적 순서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번과 2번 가지고만 시험에 났었어. 근데 이제 올해는 어때요? 3번, 4번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치. 기본서에 있었지만 어때요? 제가, 그치. 제대로 설명을 안 했었던 건 문제인데 그것도 뭐예요? 해독수로 어때?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초지능 및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닉 보스트롬은, 그쵸? 초지능을 지각, 추론, 자율성과 같은 어때? 일반 인지 구조의 집합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AGI라는 거 하고 어때요? 지금 자, 우리가 초지능, 그치? 자, 슈퍼 인텔리전스다. 그쵸?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일반 인지 구조의 집합체하고, 그치? 우리가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하고는 어때? 구분된다는 거예요. 자, 해설을 봐봐.
닉 보스트롬은 그의 저서 슈퍼 인텔리전스잖아. 그치? 자, 초지능. 이걸 초지능이라고 번역하는데 거의 모든 관심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의 두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뭐라고 해? 이걸 초지능이라고 하고. 그치? 지각, 추론, 자율성과 같은 일반 인지 구조의 집합체는 그치? 우리가 어때? 그치? AGI, 범용 인공지능이 어때요? 구성 요소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다시 초지능과 범용 인공지능 AGI는 어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초지능하고 AGI도 어때요? 제가 기본서에다가 어때? 잘 정리를 해놓기는 했었어. 그쵸? 그런데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지는 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이기론이 뭐예요? 지금 그치? 출제의 근거가 되는 건 맞아. 그치? 출제의 근거가 되는 건 맞는데 역시 교수님들이 어때요? 같은 책을 보더라도 교수님들이 보고 문제를 내니까 이런 좋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초지능과 AGI는 어때요? 그치? 범용 인공지능은 어떻다? 다른 그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기술 특이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해서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를 그치? 초래하는 시점이고 포스트 휴먼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지적,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려는 경향이나 그 존재를 포스트 휴먼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이게 꼭 알아둬야 돼, 여러분. 자, 슈퍼 인텔리전스의 저자가 누구다? 닉 보스트롬이다. 그렇지? 초지능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슈퍼 인텔리전스의 저자는 어때요? 이거는 닉 보스트롬. 그다음에 어때요? 초지능하고 어때? AGI 범용 인공지능의 뭐예요? 그렇지? 개념 자체는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되게 좋은 문제예요. 또 날 수 있어. 자, 그러면 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정책 및 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학교를 네트로, 그치? 자, 이거는 이게 독일어라는 것만 알아도, 그치? 독일 연방정부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학교 인터넷 보급 및 교육 프로젝트. 자, 핀란드의 미디어 교육은 지역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미디어 교육 원칙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법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지원하는 상향식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이건 한번 읽어봐, 여러분. 핀란드의 미디어 교육 사업 및 교육 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을 토대로 해서 설계되며, 그쵸? 지역교육청의 어때? 자율적 역할과 권한 또는 법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통합적 접근 방식. 그러니까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을 토대로 설계한다는 건 하향식이고, 얘가 하향식. 그 다음에 어때요? 동시에 지역교육청 자율적 역할이 이게 상향식이다. 그치? 자. 그래서 하향식과 상향식의 결합된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그쵸? 이게 맞는 거고. 자. ARD와 JDF, 자, 독일 공영방송사야, 이런 것들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연구조사 성과 출간을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자, 끌레미, 요즘 알아야죠.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을 주관하는 국립센터를 뭐라고 불러? 끌레미라고 부르는데 2011년, 2012년 기준 교사가 주된 교육 대상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언론인이 주된 교육 대상이었다. 이렇게 해서 어때? 틀린 선지를 한번 냈었어. 자.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제 앞에 있는 제가 중요하다고 한 문제들은 진짜 중요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얘는 시험에 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어때? 작년에 시험에 났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다루어졌던 것들은, 그렇죠. 이건 한번 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하고, 자, 올해 거 말고 작년 24년 기출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합쳐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 자, 사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어때요? 이거 틀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번 딥페이크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자, 이게 딥페이크스라는, 그치? 인터넷 사용자의 아이디야. 그치? 헐리우드 배우의 얼굴과 프로노 영상을 합성해서 올리면서 딥페이크가 어때?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게 맞아. 그쵸? 딥페이크 기술은 생성자와 감별자의 두 축을 원리로 하는 어때? 생성적 적대신경망 GAN을
겐을 기반으로 한다. 맞아. 자, 미 국방부 산하에 어때요? 그치? 자, 그치. 이게 다르파. 이렇게 하잖아. 다르파가 개발한 미디어 포렌식이다. 그치? 오디오,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 다중 매체 간의 문맥적, 의미적 불일치를 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얘는 뭐예요? 세만틱 포렌식이야. 세만틱 포렌식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어때요? 요거 이제 알아둬야 돼. 시험에 날 수 있다, 이거는. 이것도 뭐 작년에 났었어. 그러니까 작년에, 그쵸. 작년에 합격자들, 그치. 응시자가 아니야. 합격자들의 주기 점수가 대략 48점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때요? 얼마나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자, 지금 미 국방부 산하 방위 고등 연구계획국 다파라고 그래, 얘를. 딥페이크 감식 기술로 미디어 포렌식과 세만틱 포렌식을 개발했는데, 미디어 포렌식은 이미지나 비디오의 픽셀 수준을 분석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 여기 어때요? 예를 들면, 야, 손가락이 6개인데, 시계가 어때? 2개나 있는데, 시계를 2개나 차는 사람이 뭐 있기는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어때요? 이걸 잘못 이미지를 생성하면 시계를 막 2개 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내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미디어 포렌식이라고 그래. 그럼 미디어 포렌식은 이미지나 비디오의 픽셀이라는 건 어때? 이미지나 비디오를 구성하고 있는 어때? 단위가 픽셀이잖아. 분석해서 디지털 무결성과 조작 여부를 탐지하는 기술이 미디어 포렌식이고, 세만틱 포렌식은, 그치? 자,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후속 프로젝트야. 미디어 포렌식의 후속 프로젝트로서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 다중 매체 간의 문맥적, 의미적 불일치를 탐지하는 기술이 뭐예요? 세만틱 포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 이것도 꼭 알아야 돼. 자, 딥페이크 기술은 어때? 본래 이미지 편집 및 제작 등에 쓰이던 순수 영상 기술이 허위 정보 기술로 악용된 사례예요. 자, 이런 문제도 정말 어렵지. 그치? 자, 그다음 이것도 뭐, 그치? 작년 문제에 났었어. 장치 기술. 장치 이론. 장치 이론을 말한 사람은 아감벤이죠. 그치? 장치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미셸 푸코는 어때? 장치를 권력과 명백히 접속되는 사례. 그러니까 미셸 푸코도 장치를 다뤘는데 일상의 장치가 아니라 어때? 감옥이나 병원 이런 것만 다뤘단 말이야. 초점을 두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권력관계의 주체와 과정 어떻게 주체가 만들어지는가를 그치? 자, 분석한 사람이 어때? 푸코야. 그쵸? 아감벤 장치를 생명들의 몸짓, 행동, 의견, 담론을 포획, 지도, 제어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니까 지금 푸코는 병원이나 감옥 등 어때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어때요? 이제 그쵸? 어떤 개인을 감시하는 장치에 주목했다면 아감벤은 어때요? 모든 생명들의 몸짓, 행동, 의견, 담론을 포획, 지도, 제어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푸코는 감옥과 병원이 장치야라고 말했다면 아감벤은 자, 펜, 글쓰기, 컴퓨터, 담배 이런 일상적인 것들까지 전부 다 뭐라는 거야? 이거 전부 다 그쵸? 장치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문제는 엄청 쉬웠지, 그치? 푸코는 어때? 장치의 통제와 지배 전략뿐만 아니라 장치 가능성인 열림과 해방이다. 그러니까 장치를 통해서 뭐도 가능하다는 거야? 열림과 해방을 말한 사람은 누구다? 아감벤이에요. 그게 틀렸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때요? 열림과 해방은 아감벤의 핵심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푸코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치? 야, 이 푸코에 대한 반대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해서 자, 지금 이런 거 어때요? 찍을 수 있었어. 그치? 이게 거의 뭐, 그쵸? 실제 문제에서도 3번이 답이었었는데, 그치. 이런 거, 그치. 안 가르치긴 했지. 아감벤을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작년에는 가르쳤지. 자, 근데 어때? 시험은 작년에 났었으니까 재작년에 안 가르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어때?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도 어때? 그냥 맞힐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주제가 나왔다고 해서 어때요? 문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냥 여러분은 어때? 국어 공부 열심히 했잖아. 비문학 실력으로 어때? 충분히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시된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어때? 가상자아 또는 데카르트적 자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시험에 났었어.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까지 어려워지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데카르트적 자아는 혼동스러운 감각을 산출하는 육체로부터 독립된 정신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신의 존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감각기관을 갖고 있는 건 어때? 육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감각기관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정신의 존재를 어때? 전제로 하는 거야. 이거 맞아. 자, 가상자아는 어때? 타자의 시점으로 동일시하고 감정이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데카르트는 어때? 지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쵸? 내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때? 주체성 또는 어때? 정체성이 이미 자아가 확립되어 있는 건데, 가상자아는 타자의 시점으로부터 어때요? 지금 뭘 어때? 주체가 구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다. 가상자아의 정체성 양식은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의 감각을 통해서 어때? 감각을 통해서 이게 육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신체를 통해서 뭐예요? 정체성이 그치 형성된다는 점에서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각과 상통한다라는 거죠. 제가 맨날 말하잖아. 여기 주체가 있으면, 그치? 여기 어때요? 물 자체가 있다고.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칸트가 한 말이잖아. 이해했죠? 자, 여기 주체가 있으면 어때요? 여기 물 자체가 있고, 어때요? 이게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뭐 어때요? 주체는 물 자체를 어때요? 언어를 통해서 또는 과학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진리가 존재한다는 게 이게 근대적 사고방식이라면, 자, 지금 어때요? 주체와, 그치, 물 자체가 어때? 구분되지 않아. 송신자와 수신자가 어때? 구분되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지 않아. 생산, 소비자. 그래서 어때요? 지금 가상자의 정체성 양식은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각과 상통한다. 맞아. 그쵸? 자, 그러면 가상자는 감각적 체험에 몰입해. 여기까지 맞아. 그치? 근데 자신과 구분되는 객체와의 대립은 뭐예요? 주체가 있고 객체가 대립한다는 구조는 어때? 근대적 자아잖아, 이거는. 그쵸? 데카르트적 자아란 말이야. 그쵸? 주체로서의 존재를 확립한다, 그럼 틀렸다라는 거죠. 이게. 자. 이것도 뭐 맞힐 수 있었어. 이것도 기출문제를 변형한 거야, 이것도. 이건 작년 문제예요. 자. 자신과 구분되는 객체와의 대립을 통해서 어때? 주체로서의 존재를 확립하는 것은 데카르트적 자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뭐 엄청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히틀러의 매체 유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매체가 우리의 상황을 결정한다는 명제는 기술적 조건이 인간의 의식과 사유방식을 선언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경험 이전에 이미 매체가 그치 결정해버린다라는 거. 이거 맞아. 그쵸? 자. 1800년대 문자 중심의 기록 시스템과 1900년대 추궁기 타자기, 뭐 영화 이런 거잖아. 그치? 기술적 매체 중심의 기록 시스템을 구분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금 기록체계 1800, 기록체계 1900. 이 책을 썼죠. 매체는 자, 인간의 신체 기능 결손을 보완하며 발전했으며 이는 매체가 인간의 신체 기능의 확장이자, 그쵸? 인간 주체성이 강하다. 라고 말한 사람은 어때요? 이거는. 그치? 이거는. 이게 뭐야? 이게. 그쵸? 우리가 매체가 인간 신체 기관의 확장이자 인간 주체성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치? 요거는, 그쵸? 아, 맥루안이다. 그치? 갑자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어. 자. 해설을 봐봐, 여러분. 자. 히틀러는 매체 선험성을 주장하면서, 그치? 자. 우리가 상황을 결정한다고 본다라는 거죠. 매체가 우리의 상황을 결정해. 그는 1800년대와 1900년대의 기록 시스템을 구분하고 추궁기 타작의 영화 같은 매체의 물질성이 인간의 의식을 구분한다고 보았다. 이걸 매체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는 어때? 매체를 인간의 신체 기관 확장으로 본 맥루안의 관점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오히려 매체가 인간 경험을 결정하고 인간과 기술의 주종 관계를 뒤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잘 봐. 매체가 신체 기능 결손을 보완한다. 그치? 보완하며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요게까지는 맞아. 이게 매체 유물론이야. 그치? 요게 이제 시험에 나섰어. 요걸 어때요? 여기 타자기 같은 거를, 그치? 타자기는 어때요? 그치? 우리가 뭐 축음기 같은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했는데 이게 어때? 이거의 의미가 매체가 이거의 의미는 지금 신체 기능의 결손을 보완하며 발전했다고 하는 것은 매체가 우리의 상황을 결정한다는 것이지 이게 매체가 인간 신체 기관의 확장이자 어때 인간 주체성의 강화를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매체 유물론은 어때 인간 주체성 강화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그쵸? 자, 죽음기가 인간의 감각으로 인지 불가능한 소음을 기록하는 원리를 정신 분석학의 무의식 개념과 어때 연결했다. 이것도 뭐예요? 맞아. 그쵸? 자, 3번이 어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났었죠. 자, 플루서의 담론형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극장형 담론이다. 그치? 교실이나 콘서트. 이게 극장형 담론이야. 그쵸? 콘서트홀에서 나타나며 송신자의 메시지에 대한 즉각적 응답이 가능하여 대화로 전환될 잠재력이 있다. 여러분이 저한테 뭐 할 수 있어? 질문할 수 있잖아. 이게 맞는 말이야. 그쵸? 자, 피라미드형 담론은 군대나 행정기관 같은 위계 조직에서 발견되며 정보가 충실성 유지해. 그치? 통제에 탁월해. 그쵸? 근데 이제 수신자를 송신자로 전환하는 데는 부적합하다. 그 극장형 담론은 어떻게? 여러분도 이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지금 수신자를 어때? 송신자로 전환하는 데는 어때? 극장형 담론, 강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맞아. 자, 나무형 담론, 나무라는 게 틀이잖아, 그치? 과학기술 분야에서 발견되는 수평적 구조로 정보의 충실성과 통합성은 뛰어나지만 정보의 흐름이나 재구성은 활발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어때? 틀렸다라는 거야, 그치?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발견되는 구조도 맞아, 이게. 자, 그런데 지금 정보의 충실성과 통합성이 그치? 이거는 뭐야, 그치?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그쵸? 자, 정보의 흐름이나 재구성도 활발하다라는 거야, 그치? 자, 정보의 충실성과 통합성 뛰어나지만 어때? 정보의 흐름이나 재구성이 활발하지 않은 것은 피라미드형 담론의 속성이야, 그쵸? 그래서 어때? 나무형 담론은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게. 자, 원형 극장형 담론. 자,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뭐야? 원형 극장형이다, 그쵸? 자, 정보의 충실성과 흐름을 동시에 만족시키지만 송신자를 어때? 송신자로 전환시킬 필요는 없는 구조. 이것도 맞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제 뭐야? 지금 다시 이 해설을 봐봐, 여러분. 정보의 충실성과 통합성은 뛰어나지만 정보의 흐름이나 재구성이 활발하지 않은 건 피라미드형 담론. 오히려 나무형 담론은 어때? 정보의 흐름이나 재구성이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지금 21번. 자, 비릴리오의 이미지 및 매체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자, 형식 논리는 회화와 건축, 변증법적 논리는 사진과 영화, 모순 논리는 어때? 비디오와 컴퓨터에 각각 대응된다라는 거죠. 자, 20세기 모순의 논리가 작동하는, 그치? 자, 전자정보 매체는 속도의 개념을 통해 분석되며 신체적 감각의 한계를 초월하여 공간과 시간 개념을 변화시킨다. 아이, 뭐지, 이게. 자, 사라짐의 미학은 19세기의 변증법적 논리가 20세기 모순의 논리로 이행되면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 아유, 그럴듯한데, 틀려. 자, 해설을 봐봐, 여러분. 이게 과도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모순 논리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가장 모순 논리 자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현상이 뭐예요? 이게 사라짐의 미학이다. 자, 20세기 모순의 논리가 지배하는 디지털 이미지는 실제 사물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처럼 작동하며 현실 감각을 마비시켜.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원격 현존. 원격 현존하고는 어때?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다라는 거죠. 자, 22번. 자, 요것도 그치. 베냐민 시험에 문제, 그치. 책에 있었는데 약간 어때요? 그치.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냈다.
그 발터 베냐민이 미메시스 및 언어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베냐민은 쓰이지 않는 것을 읽기. 즉 별이나 동물 내장을 읽던 고대의 주술적 행위를 모든 언어 이전에 가장 오래된 미메시스적 읽기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미메시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방이라고 했잖아, 모방. 그치? 베냐민에게 미메시스적 능력은 어때?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 여기 모방이 왜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미메시스적 능력이 모방인데 단순하게 모방하는 게 아니라 어때? 놀이와 표현을 통해서 대상과 교감하는 인간의 근원적 능력을 뭐라고 불러? 미메시스적 능력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베냐민은 그쵸? 이게 번역자의 과제다. 그치? 원작의 의미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에서 내재된 어때? 순수 언어를 번역자의 언어를 통해서 해방시키는 것. 이게 미메시스적 능력과 번역은 어때?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쵸? 자, 베냐민은 고대의 비감각적 유사성이다. 그치? 그러면 비감각적 유사성이라는 건 어때? 감각을 통하지 않고도 모방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지? 자, 유사성을 인식하던 미메시스적 능력은 현대 언어의 기호적 체계가 발달하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소멸됐다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쵸? 해설을 봐봐, 여러분. 비감각적 유사성을 인식하던 고대의 미메시스적 능력이 현대 언어의 기호적 능력에 의해서, 그쵸? 소멸되거나 대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야말로 비감각적 유사성이 보존되고 작동하는 최후의 통합 아카이브라고 분석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지금 별이나 동물의 내장이다. 사자 자리라고 했는데 저걸 보면 사자가 보여? 안 보이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읽어내는 능력. 그게 뭐예요? 그 번역 능력과도 관련이 있고 그걸 뭐예요? 비감각적 유사성을 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럼 그 비감각적 유사성이 최고로 발달된 형태가 뭐라는 거야? 이게 언어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어때? 22번. 자, 4번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렵게 나지도 않았어, 그냥. 그치? 모방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치? 자, 이거 어때? 미메시스라는 게 어때? 모방이라는 것만 알았어도 어때? 그 문제는 풀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어때? 심화해서 낸 건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다. 작년에 났던 문제들은 어때? 그치? 내년에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왜? 사람 잘 안 변해,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학자, 자기가 좋아하는 개념을 어때? 계속 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작년에 났던 문제죠. 브라이도티의 뭐예요? 포스트 휴먼 주체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작년엔 뭐 굉장히 쉽게 났어. 유목적 주체가 아니라고 했다. 그치? 그러면 뭐, 그치? 그게 틀린 거죠. 그녀는 유목적 주체 개념을 통해서, 다시. 유목적 주체 나오면 뭐예요? 브라이도티. 자, 비단일적 정체성을 강조한다라는 거야. 그치? 들레즈의 리좀 개념을 수용해서 이분법적 대립의 극복을 시도한다라는 거야. 그쵸? 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뿌리로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치? 전부 다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걸 리즘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녀는 인간 중심주의, 유럽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를 어떤 휴머니즘의 문제점으로 비판한다. 그러니까 잘 봐.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다. 휴머니즘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게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 최고 존엄하다는 거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근데 모두 중요하다는 거야? 인간만 존엄한 게 아니라 어때? 심지어 지구나, 그치? 심지어 컴퓨터 이런 것도 존엄하다. 당연히 뭐야? 동물이나 애완동물이나 이런 거. 자, 생명은 당연히 존엄하고. 그래서 어때요? 휴머니즘을 비판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치? 포스트 휴먼. 비판적 포스트 휴먼이란 말이에요. 휴먼의 관점. 그래서 휴머니즘의 문제점으로 비판하며 이에 대한 조언으로 조회 중심의 평등주의를 제안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조회라는 거는 생계론적 유물론이 맞아. 이게 생계론적 유물론이 맞는데 역동적 힘으로 보며 이는 동물대기와 지구대기 같은 유기체적 실천에는 적용되지만 기계대기와 같은 비유기체적 기술과 구분되는 게 안 틀려. 그치? 이것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자, 해설을 봐봐. 브라이도티의 생기론적 유물론은 조회란 역동적 생명력을 핵심으로 하는 이원론적 관점인데, 그치? 이원론 아니다. 자, 이 관점은 동물대기, 지구대기뿐만 아니라 어때? 기계대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자연과 인공, 유기체와 비유기체의 이분법적 경계를 해체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낯설게 하기 전략을 제안하며 이는 어때? 주체가 비판적 거리를 통해서 스스로의 위치를 재설정하고 폭력적 통합이 아닌 다양한 존재의 공존을 지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동물이 한번 돼보는 거야. 지구 입장이 돼보는 거야. 그러면 나의 그치 입장과는 다른 입장에 있으니까 뭐야? 낯설게 되잖아. 그래서 어때? 나의 입장에서 뭐예요? 지금 그치? 자, 통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어때? 그쵸? 공존하려는 방향을 그치? 공존을 지향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자, 통합하려고 하는 건 뭐다? 폭력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그치? 근데 내가 어때? 그들의 입장이 되어봐서 그들도 어때? 나도 그들도 다 함께 공존하는 방법이다. 이게 뭐예요? 브라이도티다. 자, 그러면 이제 24번 보세요. 24번. 자, 요거는 제가 그렇지 기본 이론 강의 때 어떤 설명했었죠. 자, 그 여기가 증강이고, 그렇지? 여기 증강. 여기 어때?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렇지?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이쪽이 외적이고 이쪽이 내적이었어. 그쵸? 화살표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때요? 각각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거야 지금. 증강현실이다. 그치? 증강현실은 외적 세계의 현실에다가 그치? 자, 외적에다가 증강기술을 통한 건 어때? 여기가 증강현실이란 말이야 이게. 2사분면이 증강현실이다. 그쵸? 그 다음에 라이프로기 내적 경험이나 일상 정보를 어때? 증강 기술을 통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라이프로깅은 여기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 가상세계. 자 가상세계는 시뮬레이션 된 거잖아, 그치? 시뮬레이션 된 어때? 내적 지향 공간에서의 자의 친밀성을 추구하는 영역이다. 그쵸? 시뮬레이션인데 내적이면 어때? 여기가 가상세계다. 그치? 가상세계. 그런데 시뮬레이션인데 외적인 건 뭐예요? 여기 거울세계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자, 4번. 시뮬레이션 된, 그치? 여기 시뮬레이션이네, 그치? 여기 시뮬레이션이다. 그쵸? 시뮬레이션. 자, 기술로 외적 세계를 복제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외적 세계를 복제하는데 어때? 내적 자의 친밀성을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하면 틀렸잖아. 그쵸? 내적 자의 친밀성을 추구하는 것은 어때? 모형화와 내적 축이 결합된 이쪽이야. 그치? 가상세계란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요 표만 알고 있어도, 여기까지는 맞아. 그치? 여기까지는 세계를 맞는데. 그치? 기술로, 여기 기술로.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어때? 그치? 외적 세계를 복제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치? 여기 외적 세계 복제하는 것까지 맞는데, 여기 외적이 나왔는데 갑자기 내적이 또 나오면 어때? 이건 말 자체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이해했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4번. 또 시험에 날 수 있어. 이해했죠? 작년에 났으니까 또 날 수 있다. 이것도 뭐, 그치? 책에 있었던 문제죠. 근데 이거는 뭐 많이 맞췄어요, 여러분. 자. 작년에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알겠지? 자, 생각해봐. 이게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 인공지능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 이제 많이 봤잖아요. 달리가 뭐냐 하면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만 써주면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걸 어때? 달리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달리하고 비슷한 거. 얘는 이미지를 생성해 주지만 텍스트 비디오는 뭐까지 생성해줘? 이거는, 그치? 자, 이거는 지금 제미나이에서 어때요? 그치? 우리가 배우 기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노 바나나 같은 거는 뭐야? 달리 기술이라면, 배우 기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그치? 얘는 텍스트를 통해서 어때? 비디오를 생성해 주는 거야. 그치? 기술은 자연어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그에 만든 동영상 클립을 생성하는 기술을, 그치? 이거를 텍스트 비디오다. 그쵸? 자. 아나트는 이 시험에 났었어. 이게 정답이었어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스토리를 창작하는 건 맞는데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어때? 3차원 모형의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하는 플랫폼은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그냥 스토리를 창작해 주는 데까지. 야, 자, 미드저니는 자 디스코드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텍스트 입력을 받아서 예술적이고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서비스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달리와 미드저니 텍스트를 이미지로 생성하는 AI 모델, 텍스트 투 비디오는 텍스트를 영상으로 생성하는 기술, 반면에 아나트는 스토리를, 그치? 스토리지가 아니라 어때? 스토리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때? 창작해내고 스토리에 관심 많은 유저들이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하는 스토리 전문 인공지능. 얘는 어때?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해주는 인공지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때요? 이 정답은 그렇죠. 3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있잖아. 이제 이게 어렵긴 어렵다. 그치? 국가정보학 문제하고 어때? 정보사회론 문제를 비교해보면 정보사회론 문제가 확실히 어렵긴 한데 교수님이 이제 누가 낼지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올해는 뭐 포스트 휴먼이라든지 매체 철학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아까 나왔던, 그쵸? 자,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거, 이런 거를 어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그것만 공부한다고 뭐, 거기서만 나는 건 또 아니니까, 거기서 많이 난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때? 전반적으로 공부하면, 올해는 어때요? 저도 대비를 할 거니까, 그쵸? 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 올해는 어때요? 정보사회론이 정말 어렵게 난다고 해도, 그렇지. 작년처럼 그렇게 뭐 점수가, 그치. 엄청나게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맞고 이거 과연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배들도 다 그랬어. 언제나 어때요? 모의고사는 12월 달부터 보는 거야. 12월 달부터 봐서 어때? 7월 달까지 하면 심지어 뭐예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 16점에서 어때? 88점까지 간 사람도 있다. 물론 정보사회론은 아닌데 국가정보학인데 정보사회론도 어때요?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그치? 날만한 문제들을 연습하게 하고 그리고 어때? 제가 직접 출제하고 또 어때요? 카페에서 그쵸?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이제 뭐 할 수가 있어? 그 개인 성적표를 받아보면 평균하고 내 점수하고 최고 점수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전체적 점수 분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모의고사 점수를 입력해서 이해했죠? 적어도 어때? 범위 입력해서 점수 분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어본 사람들은 제 카페, 그치? 네이버에 어때? 이동훈 국가정보학 또는 이동훈 정보사회론 이렇게 치면은 어때? 제 카페가 나오는데 그 카페에 가서 점수를 입력해서 내가 어때? 이 점수 분포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긴 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